윤석열을 탄핵하게 할 엑스맨들은 윤석열의 변호사들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윤석열 변호사들이 헌법재판관을 얕잡아 본 건지 화를 내지를 않나 울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며 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변호사들 덕에 오히려 탄핵 심판이 더욱 빨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쪽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어리숙한 변론 태도에 엑스맨이냐는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쪽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속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석열 쪽 대리인단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한다며 재판정에서 자꾸 변호인들끼리도 누가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재판 2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의 변론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내린 평가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쪽은 헌재 재판관의 질문에 더듬거리며 제대로 답을 못하는 미숙한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습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12.3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왜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을 때도 6초간 정적만 흘렀습니다. 뒤늦게 질문을 인지한 윤석열 쪽은 횡설수설하다가 행정안전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윤석열 쪽은 앞선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란 헌재 요구에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는 당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위헌적 포고령 1호와 관련해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그 반국가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만 하기도 했습니다. 반국가적 활동이란 게 무엇이냐 밝혀달라고 물었지만 윤석열 쪽은 대답도 못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결국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쪽은 앞서 포고령 작성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묻는 재판관 질문에도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를 장악하려 했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인간들을 옹호하는 것도 똑같은 것들입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와 오른팔들 그리고 이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까지 깔끔하게 체포하여 평생을 죗값만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제가 변론에 앞서가지고 좀 외람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탄핵 소추 사건과 오늘 영장 실질심사 적부심사 사건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서 저는 5시까지 또 서초동으로 뛰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지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소추인의 방어권을 갖다가 충분히 좀 보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배척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철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저희의 방어권을 갖다가 확실히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든 신청들을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소송 지연한다는 그런 선입견으로 저희의 신청들을 다 판단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워낙 급해가지고 오늘 체포영장 실시심사를 또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인단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딱 2가지가 귀에 들어오던데요. 자유민주적 기본 원칙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보호에 있다. 도대체 이 국회가 정치적 반대파인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가 반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래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 다 그 내용들인데 끝없는 공격과 도대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그 많은 공격을 하시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핵심이 반대파의 보호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제가 참
깊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국민들의 그저 언론이나 그다음에 사법부의 그 직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계엄이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면은 그건 당연한 계엄 절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탄핵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짚고 일단 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기자들 앞에서 제가 그 기자회견도 가졌지만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뭐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국론 분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적이 있었지만 그 분론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꼭 그게 우리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군인을 이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막았으면은 아마 그거는 논리와 상식일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못 막았을지. 그게 국회를 갖다 저희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가 그 헌법 위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한 그 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상식과 논리에 맞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아,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거의 수백 번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계엄 사건에서 공통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까지 몰려가지고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 해제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드러낸 적도 없고, 그 사령관들이 무슨 뜻에서, 뭐 저희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뭐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건 뭐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저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술 부분들이 다 하나씩 쪼개져 가지고 그 군인이 들어가서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말 있었을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지 않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오랜 동안 법조 생활을 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원칙이 깨지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당한 것은 저희 말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탄핵은 국가를 갖다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에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탄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영화에 몸이 되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대신 말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외람되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건 저 대통령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계엄이 있었는가? 왜 대통령이 혼자 얼마나 속을 썩이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옛날 군부시대 계엄을 떠올릴 이런 계엄을 갖다가 선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말씀을 빠르게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은 빨라도 누구 말이 딕션은 정확해서 알아듣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 사태는 비상계엄의 이유로서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 권한임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량 판단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재량에 의한 판단이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하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국회 측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건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이게 부적법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국정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란 것은 그걸 밝히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확보일 겁니다. 왜 이런 비상계엄을 통한 그냥 평화시의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갖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 측 소수단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해가지고 국가기관들 정보에 대해서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응하는데 대통령이 작년 12월 12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만 헌법기관이라고 이거 거절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그 대규모 채용 불법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관위가 아마 입장이 많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어느 국가기관에서 아버지가 있다고 애들이 그냥 다 합격하는 그런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대규모 그 불법 채용 사태 이후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점검한 상황에서는 이게 좀 상상 초월의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 의혹투성이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서버 제출이나 뭐 기타 뭐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국정원에 의심 사항이 있다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응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한두 해 벌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서 나섰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들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시스템 관리 부실과요. 국정원에서 확인한 기본적인 시스템 확인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지, 예전에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몇 명이 투표를 했고 그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본인들한테 확인하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투표했다고 허위 적어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함에 뭐 많이 나옵니다. 영상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자물쇠를 갖다가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검은 종이를 갖다 하나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양쪽으로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엉성한 저걸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좀 목적 없는 사람의 행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전 투표수 부풀리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풀리기를 갖다 확인할 길도 없고 재판할 길도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관리 부실.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했다고도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이 한 표 한 표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를 해명을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대통령이 분노 안 한다면은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 사전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단 인쇄가 가능합니다. 뭐 이제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은 제가 다 빼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치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 뭐 이거는 뭐 기계 좀 아는 사람들 다 아시겠죠. 무단 침입,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그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뭐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시스템의 허점, 투표지 분리기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 연결도 가능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5, 이거 부정선거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은 이게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보안관리회사 장비 제조사,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저희 예산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을 갖다가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그 귀중한 한 표를 갖다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에 대한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아주 극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고,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 원 주체인 쌍방울입니다. 대북송금을 하는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장비 제조를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절차 규정 위반이 1200건입니다. 중앙 400건, 지방 800건. 경력직 채용 사례 전수 검사 결과 친인처, 세습비리 등에 의한 100% 불법 채용이 판명됐고, 자료 은닉 및 감사 방해. 외람돼 말씀이면 감사원 국장이 이런 기관은 처음 본다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신고인 측에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 불이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 쿠데타를 불이한 것으로 규정해 헌법 정신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제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수호의 파수꾼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국민들은 늘 그렇듯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명태균 핸드폰 행방 논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매출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곳이 포함됐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뉴스는 있었지만 휴전선 전방은 조용했고 어떤 국민들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들도 보셨듯이 그날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은 설마 가짜 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계엄 선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되었고 경제의 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위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탄핵 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수호 최고의 보루이신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비상계엄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본청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청구인의 독재 기도를 막아낼 수 있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2조 2항도 동시에 위반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용에 앞서 절차 면에서도 전혀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회는 비상계엄이나 어떤 경우라도 침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하게 침탈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국회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헌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형법 제91조, 헌법 제114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였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 충돌 사태까지 염려될 지경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불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진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여정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일은 1월 21일 오후 2시, 그 다음 4차 기일, 5차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사무관은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3차 내지 5차 기일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6차 기일을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을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을 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하루 종일 지정하려고 합니다. 원고 쪽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피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이 어제 체포된 상황에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간격으로 하는 것은 충실한 변론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리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1일과 13일 같은 경우에 12일 하루가 깨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문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13일 준비는 저희가 그 피청구인 접견 가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론 준비를 합니까, 재판장님? 예. 이거는 재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신문 간격, 길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더군다나 오전부터 시작한다면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쳤고 평의를 거칠 근거는 전례 그리고 2월 6일부터 하루 종일 지정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7차 기일은 2월 1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8차 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요. 사무관은 피청구인에게 6차 내지 8차 기일 통지서를 서울구치소와 관저 둘 다 송달하십시오. 그리고 정인 김용현 정인 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서를 사무관은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를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게 선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선례 다음에 온 사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선례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반문명적인 재판이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김용현 증인은 소초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소초인 측에서 주장한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을 증언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적 진실을 가리는데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동시적으로는 진행되어야만 그 형평성과 피고인의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라는 게 누구와 동시를 말합니까? 지금 소초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과 관련돼서 모두 김용현 증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김용현 증인을 먼저 신문하지 못하신다면은 최소한 소치인들 증인 신문할 때 각각 김용현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 또는 저희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용현 증인 신문 기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우에는 기일에 제가 기억으로는 23일로 기억합니다만 청구인 신청한 증인들만으로 그 기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재판관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대립하는 이러한 사건을 두고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두고 한 기일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당연히 청구인 측 진술에 가까운 사람들만 한 기일 전체를 채우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주요 증인으로 한 사람 신청하고 있는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 기일에 동시에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 증인은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꼭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증인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치면 되겠죠?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